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 시간은 챕터 9장 조세 전가와 귀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품세를 생산자한테 부과했을 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텍스를 부과했는데 텍스를 누구한테 부과했냐면 생산자한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근데 이게 만약에 종가세가 있는데 종량세로 부과했을 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Q가 되고 P 이렇게 있죠. 자, 공급곡선이 텍스를 부과한 만큼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세 부과 전에 여기가 균형점이었으면 조세 부과 후에 여기가 균형점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리고 생산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하고,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었죠. 노란 색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초과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빨간 색깔의 삼각형이 바로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누가 더 부담을 많이 지는가? 요걸 조금 더 얘기를 확장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자, 생산자한테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 자, 밑에 거기 보시면 354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 중에서 자, 이렇게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로 할게요. 공급 곡선이 밑에 C와 D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약간 정신이 없으니까 공급 곡선은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을 시키고요. 자,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랑 완만한 경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부과했을 때 요 높이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를 부과했을 때 여기 조금 더 위쪽에다 그릴 거 그랬네요. 뭐 살짝 다시 그립시다. 요거. 자, 잘 그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립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2개 하고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조세부가 전이고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0, 1, 2 3개 점을 찍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0, 1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요. 2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입니다.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때렸다라고 할 때 소비자가 내는 가격, 여기가 500원이라 할게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만약에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580원이고 생산자는 100원의 세금을 정부한테 이제 여기서 갖다 바쳐야 되니까 480원만 수취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0, 1, 2 이렇게 보시면 500원의 가격이 있는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이때는 만약에 520원이라 하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520원 받았죠? 그럼 여기가 생산자가 수취하게 되는 가격인데 정부한테 100원을 갖다 바치니까 42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자, 소비자는 전체 100원 중에서 이만큼을 80원을 세금을 갖다 바치게 되었고요. 이 경우는 소비자가 20원만 갖다 바치게 되었고요. 생산자가 정부한테 내는 거는요. 이렇게 20원만큼만 내고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내는 조세의 크기는 100원으로 똑같아져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는가 그거는 기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자, 공급 곡선은 지금 똑같은데 여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여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됩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물품세가 부과될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달라져요. 자, 정부가 생산자한테 부과하던 소비자한테 부과하던 조세를 부과했을 때 효과는 똑같거든.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얼마나 힘이 세냐, 생산자가 얼마나 힘이 세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초경제학에서요, 우리가 탄력성은 뜻이 뭡니까?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걸 바로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충격, 쇼크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충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이다랑 쌀과 같은 경우에 어느 게 탄력성이 커요? 가격 탄력성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치? 콜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이 뭐 콜라 아니면 사이다나 환타 다른 걸 소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확 피해서 그 부담을 다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쌀과 같은 필수재 같은 경우에는 쌀 가격이 비싸졌다 합시다. 밥값이 비싸졌어.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어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가격에 어떤 텍스가 부과돼서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걸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소비자가 힘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쉽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탄력성이 크다면 자,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요걸 잘 체크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2번,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여러분, 수요 곡선이 가파른 거랑 완만한 거랑 봤을 때 완만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훨씬 더 소비량이 크게 줄어드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 볼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걸 하나 그릴게. 얘는 완만하잖아. 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얘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얘는 크게 주는 거니까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탄력성 개념은 우리 기초경제학에서 좀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디맨드 곡선이 완만하면 자, 물론 수요 곡선은 그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점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거기 책에는 잘 그려져 있죠. 요 0과 0이 같은 가격, 같은 수량에서 처음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완만할 때 여기 제가 그래서 이게 0이 여기 같은 점에서 시작할 때,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탄력성이 커.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거 의미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얼마나 힘이 센가에서 소비자가 힘이 세다 이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힘이 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소비자가 힘이 세니까 누가 부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서 둘이 정부가 야 너희들이 합쳐가지고 100원 세금을 갖다 바쳐. 근데 소비자가 힘이 세. 그럼 생산자가 알았어 그럼 내가 그냥 부담할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부담은 작아지고요. 부담은 작아지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생산자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집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부담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경제적 힘의 관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손흥민 선수를 만나가지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아무튼 없겠지만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 그 손흥민이 저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손흥민 선수가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 주셔서 반갑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더 많이 부담을 지겠죠. 손흥민 선수가 야 내가 너보다 유명하고 하니까 네가 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부담을 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 힘의 관계가 바로 협상력, 바게닝 파워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탄력성이다. 여기 나와 있는 탄력성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탄력성이라는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힘이 센가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 협상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다시 2번 별표 치시고 체크하세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밑줄 치세요. 뜻이 뭐야? 상대적으로 수요,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가 물론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누구보다 소비자보다 탄력적일수록 당연히 생산자 부담은 작아진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 부담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그 화살표에 보면 소비자가 얼마나 부담하니 그거 식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거기 보시면 부담하는 비율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자 분모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고 요게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라 할게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그렇게 많이 씁니다. 약간 입실론 에타는 모습이 보여요. 애벌레 기어가는 모습처럼. 그래서 이렇게 에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율.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하는 비율은 작아지고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져요. 밑에 보시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당연히 탄력성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분의 이렇게 생산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앞에 다시 가볼게요. 354페이지 박스 보시면 이렇게 소비자 부담 비율과 생산자 부담 비율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탄력성에 반비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 식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탄력성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별표 하시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에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다?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내가 쉽게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발이 묶여 있어요. 얼음 이렇게 묶여 있어. 그거 어떻게 해? 그럼 그냥 내가 피해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지. 탄력성이 낮은 쪽에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쉽게 할 수 있으면 탄력성이 클수록 부담이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완만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그럼 수요니까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된다? 그럼 소비자의 부담은 여기 보시면 작아지게 되고 소비자가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요. 3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여기서요. 여러분 요걸로 해볼게. 완만했어. 20만큼만 부담했어. 따라오셨죠?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됩니다. 80만큼 부담했어. 그러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수직이라고 해볼게요. 수직 이렇게 디맨드 곡선이 수직. 이해 가십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보시면 0이 여기야. 1이 여기고
2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소비자가 전부 부담해. 여기 볼게요. 소비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을 다 100원을 다 부담하게 되고 생산자는 이전과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니까 부담하게 되니까 생산자 부담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걸 그래프 가지고 그렇게 매번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직이야. 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이면 디맨드 곡선이 수직이니까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빵이 되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빵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변화가 없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라면 이거는 거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독성 있는 재화는 가격이 비싸지건 싸지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마약 같은 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 자,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좀 이게 뭐예요? 마약이래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공짜로 주다가 점차 거기에 중독되면 이거 하나 마약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가격 올랐습니다. 얼마인가요? 10만 원입니다. 아, 주세요. 그 다음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1억입니다. 10억입니다. 예,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가 되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이지 못합니다. 이해 가시죠?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완전하게 힘이 없어. 이걸 뜻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을 때리게 되면 소비자가 예,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요, 거의 중독성 있는 그런 필수품이라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부과해도요, 소비자들이 그냥 밥은 안 먹어도 내가 담배는 펴야겠어.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5번 보시면 6번, 7번 그냥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세면 이 뜻입니다. 소비자 부담은 빵이야. 이게 수평으로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 밑에 그림 나눠서 그려져 있는데 이걸로 살짝 체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수평. 0, 1, 2가 여기가 0. 텍스를 부과하면 여기가 1. 점점점점점 하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전에 500원 가격을 그대로 부담하고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400원이 돼서 생산자가 100% 부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지 마시고 바로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6번 다시 볼게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자, 밑줄 치고 다시 뜻이 뭐라고? 수요, 소비자가 완전 힘세면 그럼 소비자 부담은 없고 생산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면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없으면 이 뜻이잖아. 그럼 소비자가 전부 100% 조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해가십니까? 공급자가 완전히 힘이 세면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네가 다 부담해. 알았어. 이렇게 된다고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탄력성이 없으면, 완전히 없으면 공급자가 힘이 완전히 약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100% 조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요걸 이제 살짝 응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따라서 보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고요. 그냥 바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 가보시면요. 심층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텍스를 부과하려고 해요.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데 요게 생산자한테 부과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어요. 자,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그랬고,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원래 텍스가 부과되기 전에 이렇게 원래 같게 그냥 하나의 그림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자, 거기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E, F, G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입니다. 0이라고 할게요.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입니다. 자, 만약에 정부가 생산자한테 100원의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근데 소비자한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 이동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이렇게 흰 색깔로 볼게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세 부과 전에 가격이 만약에 500원이었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560원이야. 그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460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500원 이렇게 있는데 생산자가 부과하게 되면 560원 이렇게 되는, 소비자 가격 560원이고 생산자가 받는 게 46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60원이고요. 전체 100원의 텍스를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40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산자한테 부과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동하고 소비자한테 부과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0, 1, 2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원론 책들 보면은 곡선을 막 이동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0을 기점으로 해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가 내는 가격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 1, 2 요거만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 거기는 설명이 너무 과하게 돼 있습니다. 356페이지 다 보셔도 되는데 밑에 결론만 보세요. 자, 물품세가 생산자한테 부과가 되던 우리가 전에 배운 개념으로 소비자한테 부과가 되던 서로 조세를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전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과 때문에 전가 시프트 한다는 거죠. 때문에. 자, 실제로 부담하는 경제적인 귀착의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귀착은 동일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밑에 결론 보세요. 결론. 앞에 내용, 본문 내용은 보지 마세요. 그냥 거기 똑같이 요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숫자는 다르겠지만. 자, 여기서 결론 보시면 물품세가 생산자한테 부과되던 소비자한테 부과되던 아무 차이가 없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2번. 상대적인 조세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 여기 보세요. 아니,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60이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40이야. 소비자 부담이 더 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그렇지. 공급의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비자의 부담이 생산자의 부담보다 훨씬 더 크다. 60만큼 부담하게 되고 생산자는 40만큼 부담하게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종가세를 부과했을 때랑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시험에 종가세를 부과했을 때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최근에 회계사나 좀 어려운 시험에서 조금 등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심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보지 마시고
좀 나중에 약간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고 기본적인 과거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게 됐으면 아니 더 이상 뭐 할 거 없을까요? 전 100점을 맞고 싶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거기씩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1-t의 p로 해서 나눠주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막 이걸 막 보시다가 따라가다가 아이고 역시 재정학은 그래프도 어렵고 내용이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358페이지에도 거기 보시면 계산 문제 있는데 설명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 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앞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참고사항 같은 것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 해서요. 부분균형 분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 잘 복습을 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